네, 안녕하세요. 잡코리아가 아닌 웍스피어 CHRO 김준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실물과 왼쪽 사진이 너무 달라서 좀 계속 웃으면서 좀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은 드는데 오늘 40분이라는 시간이고 사실 저희 채용 담당자 여러분들한테는 워킹 타임이시잖아요. 그래도 오늘 뭔가 인사이트 있는 얘기를 꼭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좀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걸 목적으로 또는 어떤 걸 기대하고 참석을 하셨을까요? 사실 뭐 그렇게 큰 와우 포인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는 데이터를 통해서 올해 채용 전략의 방향성을 수립하고 채용 담당자가 관성적으로 해오던 부분을 좀 환기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저희가 채용이 전체적인 퍼널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단계별로 의사결정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관점에서 좀 저희 생각을 교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AI 시대의 채용 담당자의 역할에 대해서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여러분들의 채용 전략은 어떻게 수립되었고 어떤 방향으로 좀 수립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뭐 일일이 다 여쭙지 못할 것 같고, 네. 보시는 것처럼 저는 올해 인원 계획 내 사람을 채우는 볼륨적인 관점이 아니라 인재 밀도를 높이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보시면 인사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약 50% 정도가 채용 예산을 줄였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는 좀 한정된 예산으로 고효율 채용을 해야 하고 한 명을 채용하더라도 성과와 기여도 측면에서 회사의 임팩트가 큰 후보자를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임을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럼 우리는 실제 이 인재 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보시면은 공고단 지원율은 올랐어요. 하지만 서류 합격률은 약 50% 떨어졌습니다. 아직도 저희는 소싱의 볼륨을 키우는 데 집중하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실제 7개년 추이를 좀 들여다보았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공고 수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원자 수는 계속 늘었고 지원자 간의 경쟁은 심화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즉 지원자는 7개년 동안 2.5배 정도가 증가를 했거든요. 채용 담당자의 이제 판단 비용이나 그 지원자 풀이 많아졌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졌음을 좀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판단 난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그러면 저희 채용 담당자들은 좀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 지원에서 서류 합격 단계의 그 컨버전 레이트를 높여야 하는데 저희가 모든 직무에 동일한 채용 전략을 좀 하고 있는 건지 저희가 한번 리플렉션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뒤쪽에 보시는 X축은 저희 공고 수고요. Y축은 구직자 수입니다. 그리고 원의 크기는 지원자 수인데요. 그러면 직무마다 이러한 시장 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저희는 현업의 요청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동일한 플로우로 채용을 운영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소싱 채널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네, 회사에 공고를 올리는 일반 공고가 있고 여러 저희 웍스피어처럼 채용 플랫폼들이 있고요. 또 서치펌도 있고 다양하지만 현업에 요청이 있으면 습관적으로 전체 이 소싱 채널에 다 뿌리고 계시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인재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채용 담당자들의 리소스는 정말 한정적이에요. 뭐 잘 아시겠지만 손발의 업무도 많고 맨먼스를 각각 어디에 좀 집중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도 있으실 텐데 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직무별로 저희가 그 타겟팅하는 채용 전략을 달리함으로써 채용의 리소스를 전략적으로 스태핑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맨먼스도 당연히 다르게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요. 인재 밀도를 사실 높이기 위해서 채용 담당자들은
열심히 JD를 작성을 합니다. 뭐 AI를 통해서 작성을 하고 현업 하이어링 매니저들과 킥오프 미팅을 통해서 정말 빼곡히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구직자들은 특정 시점에 1분 내 즉시 지원하는 건수가 41만 건 이상입니다. 그리고 유저 행동 데이터를 보면 공고의 상단 10초에서 이미 시선이 많이 머물러 있어요. 즉 1분 내 즉시 지원에 대한 기준이 공고의 상단에서 결정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채용 담당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직자들은 빠르게 지원을 결정하고 상단에서 거의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희 채용 담당자들은 JD의 글자 수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어요. 네, 왜냐? 불안하고 뭔가 현업의 하이어링 매니저랑 미팅을 하면 그 내용을 JD에 다 담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포인트가 데이터적으로는 되게 와우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관점에서는 인재 밀도를 높이는 그런 액션 관점에서 관성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 한번 리플렉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인재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목표와 전략과 그리고 담당자의 역할은 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단순 충원율에서 이제 목표가 인재 밀도로 변화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인 측면은 공고 확대가 저희 전략이었다면 각 단계마다 의사결정의 적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변경이 돼야 되고, 리크루터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바빠요. 네, 너무 그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데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오퍼레이션의 운영자 관점에서 역할이 앞으로는 탤런트 퀄리티 아키텍트로 변화를 해야 합니다. 이 탤런트 퀄리티 아키텍트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뒷단에 AI 시대의 저희 채용 담당자분들의 역할과 역량 변화 세션에 좀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목표, 전략, 그리고 담당자의 역할 변화,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은 연단위 인원 계획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고객의 니즈는 주 단위 그리고 월 단위, 분기 단위로 쉼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고객 니즈를 빨리 정의하고 A/B 테스트 가설을 통해서 A/B 테스트를 통해서 또 어떤 결론을 내고 이거를 회고하는 과정들을 애자일 조직에서는 엄청 빨리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객의 니즈가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전략이 바뀌고 과제가 바뀌는데요. 인원 계획을 연 단위로 한다? 과제가 바뀌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스킬셋이 변하거든요. 근데 그 스킬셋의 변화에 의해서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한가 관점에서 보면은 그거를 연 단위 계획으로 인원 계획 세우는 것조차가 지금 테크 플랫폼 시대 그리고 애자일 조직에서 맞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인원 계획을 주 단위나 월 단위로 그렇게 매번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관점에서는 분기 단위의 인원 계획은 전략적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인원은 계획이 아니라 앞으로는 대응 관점에서 저희가 인재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그래프를 보시면요, 뭐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원자들의 활동 피크 월이에요. 잘 보시면 3, 4월에 지원자, 즉 이직하는 사람들의 활동 지수가 높아지는 거고 9월과 10월에도 피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채용 담당자 분들이 3, 4, 9, 10월에 이제 구물망을 쫙 펼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때는 어떤 채용 담당자들도 그물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기적으로 2월과 7월, 8월에 이미 그물망을 던지고 다른 채용 담당자들이 이런 활동을 할 때 저희는 오퍼레이터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시기적인 좀 전략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왼쪽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채용 퍼널이에요. 뭐 앞에서부터 보면은 소싱을 위해서 어쨌든 채용 브랜딩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고요.
그리고 소싱, 서류 전형, 1, 2차 면접, 최종 합격까지 전체적인 퍼널이 있는데 인재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채용 퍼널 전환율을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각각의 앞단부터 하이어링까지의 액션 관점에서 나한테 맡겨진 임무를 다 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각 단계별로 의미 있는 컨버전 레이트를 우리들이 만들었는가 관점에서 매번 수시로 채용 담당자들은 이거를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 위클리나 먼슬리 미팅에서 이러한 지표들을 수시로 보셔야 됩니다. 혹시나 오늘 오신 분들 중에 각 이 채용 퍼널 단계별로 이 컨버전 레이트를 먼슬리나 위클리로 보고 계시는 담당자분들 계실까요? 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만 보이는군요. 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적합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과 목표가 좀 필요한데요. 보시면은 채용 브랜딩부터 앞단부터 좀 저희가 들여다 볼게요. 채용 브랜딩은 인지도를 높이는데 대부분 활용을 합니다. 근데 CEO 관점, 경영진 관점에선 또 사업 관점에서는 그래서 니네 그런 활동을 했는데 인지도를 높이고 그런 지표는 알겠어. 근데 실질적인 지원으로의 컨버전 레이트를 만들었어? 라는 챌린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더라도 채용 담당자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구직자들은 JD를 저장하고 또 회사를 팔로우하면 여러 채용 플랫폼 보시면은 구직자들이 채용 공고를 북마크하거나 저장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또는 회사를 팔로우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되면은 실제 지원의 컨버전 레이트가 일반 하지 않는 구직자 대비 5배 이상의 지원율을 컨버전 레이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걸 보면 그냥 나열식의 회사 자랑은 이제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매력적이지도 않고요, 후킹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저희가 PO를 뽑건 PD를 뽑건 테크 조직을 뽑건 우리만의 HR이 이해하고 있는 언어로 JD를 작성하기보다는 그 직무에 있는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워딩이 있거든요. 그 워딩을 JD나 아니면 채용 컨텐츠에 담아서 직무별로 매력 포인트를 줘야 이게 반드시 이게 잘 후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고를 올려놓고 잘 소싱된 퀄리티가 낮거나 아니면은 아직도 괜찮은 후보자가 없으면 계속 공고를 올려놓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보자 입장에서 긴급성을 줘야 되고 계속 내부적인 이슈 때문에 그 하이어링이 안 된다라는 뜻을 내비치기 때문에 6주 단위의 스프린트 채용이 맥시멈이다라는 부분을 좀 공유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이 브랜딩 관점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컨텐츠 테마 중에 유연근무라는 테마가 있고, 이 부분이 가장 컨버전 레이트를 높일 수 있는 채용 컨텐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리고 싶었고요. 실제 구직자들이 지원 결정의 85%가 이 유연근무 때문에 지원을 했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채용 플랫폼에 깔려있는 여러 공고들에 이 유연근무나 리모트 근무라는 워딩이 있으면 3배에서 4배 정도의 지원 트래픽이 더 높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그냥 유연근무, 리모트 제도 이런 것들을 공고에 넣으면 되냐? 또는 채용 컨텐츠에 넣으면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건 아닙니다. 이 회사의 나열식의 자랑보다도 이런 유연근무나 리모트 제도가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어떤 일하는 방식으로 발현이 되고 그게 구성원들에게 EVP 관점에서 어떤 가치를 주는지를 잘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각각의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채용 콘텐츠를 보면 직무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페르소나 없이 공유하는 상황들도 있기는 한데요. 테크 직무 같은 경우는 몰입 환경에 되게 잘 반응을 하고, 영업 직무 같은 경우는 유연한 스케줄, 그리고 기획 직무 같은 경우는 협업 툴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뽑고자 하는 그 포지션이 이런 직무와 좀 매칭이 돼 있으시다면 채용 컨텐츠의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담으시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은 소싱인데요. 소싱은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잘하고 계시는 영역이라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려야 될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결국은 소싱은 저희가 롱리스트를 만들고 그 리스트 안에 있는 사람이 채용 퍼널을 타서 하이어링 되는 걸 성공 지표로 가져가면 실제 앞단의 인재 밀도가 되게 낮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소싱 단계에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페르소나를 가지고 타겟팅하는 그 후보자들이 있거든요. 그 후보자들이 우리가 소싱과 관련된 메시징을 보냈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유효 회신율을 성공 지표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소싱 활동들이 일반화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뽑고자 하는 그 포지션별로 페르소나가 명확하게 해서 그 퀄리티를 타겟팅을 찾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후보자별로 어떤 친구는 성장에 되게 밸류를 많이 두고 있는 친구, 그리고 어떤 친구는 보상에 밸류를 많이 두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는 나는 워라밸이 되게 중요해,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소싱 단계에서는 후보자별로 맞춤형 제안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좀 저도 반성하기도 했고요. 이걸 작성하면서 보면은 후보자들에게 우리가 너무 일반화된 또 AI 툴이 있기 때문에 정형화된 그 봇붓을 통해서 이름만 바꾸고 많은 후보자들한테 일단 뿌리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이직 의향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되게 타이밍 싸움인데, 예전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한 직장에 이직을 하게 되면 3년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3년이 되는 시점에 많이들 연락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 돌이켜 보면은 저희가 연 단위로, 그리고 연 단위로 과제가 끝나면 그게 본인의 성장 관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면 이직을 바로 고민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직 의향에 대한 타이밍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기간적인 측면도 있지만 과제가 언제 끝나냐라는 시점에서 저희와 채용 담당자와 후보자 간의 릴레이션십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을 유효하게 계속 소통하고 그 타이밍을 잡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대학원 이런 학업에도 또 직장을 다니면서 다니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졸업 시점에 맞춰서 타이밍을 찾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서류 전형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서류 전형은 당연히 저희가 성공 지표로 가져갈 것은 서류 합격률이나 인재에 대한 그 합격대 인재에 대한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 게 성공 지표로 가져가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AI 툴 많이 활용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서류 전형 단계에서도 또 잘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AI 툴에 각각의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셔갖고 우리가 뽑고자 하는 포지션의 핵심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키인을 해 놓으시고 후보자들의 이력서를 거기에 입력을 하시면 이 핵심 역량 기반으로 했을 때 키워드 매칭에 대한 피드백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력서에 요즘에 자기소개서는 없지만 그 자기소개서가 혹시나 있다면 그 AI 툴의 BI 행동 기반의 그 역량 검증하는 면접 기법을 통해서 프롬프트를 넣어놓고 그 자소서에서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역량들을 또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력서에 대해서 학교, 학위, 학점 이런 정량적인 하나의 팩터를 가지고 필터링 하기보다는 우리가 뽑고자 하는 포지션의 핵심 역량이 뭔지 그런 키워드 중심으로 AI 툴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요, 요즘에 되게 좋은 게 아까 말씀드린 그 BI 행동 기반의 역량 검증하는 그 면접 기법과 관련돼서 또 잘 넣어놓으면 1차 면접을 보실 면접관 분들에게 서류 전형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검증이 필요하니 이런 질문을 해주세요라고 또 밸류 에디도 할 수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력서에 당연히 뭐 리스크 시그널을 좀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잘 저희가 크로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면접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이 부분은 말씀드리려고 했던 코어는 아까 그 서류 전형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면접이라는 거는 면접관별로의 그 판단의 편차를 줄이는 부분,
그리고 어떤 면접관의 성향에 의해서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구조화된 영역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이 아까 행동 기반의 역량 검증을 하는 BEI 면접 기법이 일반 면접보다 성과 예측 신뢰도가 6배 정도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고 계시거나 아니면 알고 계시다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회사에 그게 어떻게 발현될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경험상으로는 예전에 대기업에서 그 인적성 검사를 보통 보잖아요. 그때 입사한 고성과자들이 인적성 검사의 어떤 항목에서 그 고성과의 요인들이 성과가 있는지를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인테그리티라는 항목이었고, 그 항목을 검증하고자 1.5차 면접을 인사 담당자가 온전히 40분을 활용해서 그 사람을 BEI 기법으로 면접을 봤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 면접을 보면서 어떤 친구가 마치 본인이 아니라 제3자의 얘기를 했는데 계속 그 상황에 대한 씬을 그 상황에서 당신이 생각했던 생각, 말, 필링 여러 가지를 물어보니까 결국 본인 얘기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울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면접에 대한 부분은 구조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구조화된 면접을 하기 위해서는 직무의 레벨별로 여러분들이 구조화된 질문 셋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면접관별로 이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빠레이저가 되게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회사의 상황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없고가 좀 결정될 것 같은데, 이상향적으로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여유로운 상황이시라면 빠레이저는 분명히 도입하시는 게 면접관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툴이 될 것 같습니다. 오퍼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 저희 채용 담당자들끼리는 오퍼라는 영역이 아트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술이 이제 발현되는 영역이라고 보는데, 이 단계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성공 지표는 수락률로 가져가야겠죠. 하지만 여기도 왜 예술이라고 하냐면 정말 채용 담당자들의 소프트 스킬이 많이 발현되는 영역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이 전 직장에서 얼마 받았어, 거기에서 우리의 처우 팔러시에 의해서 몇 프로 인상시키고 변동금을 이렇게 믹스해서 주면 올 거야 라는 건 정말 약간 그 1레벨에서 하는 그 처우의 소통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도 다른 얘기지만 채용 담당자가 오퍼를 하지 않고 보상에 대한 컨피덴셜리티 때문에 보상 담당자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오퍼라는 것은 그 소싱 단계에서부터 오퍼까지 오기 채용 담당자가 수많은 소통을 하잖아요. 저희가 그 소통 안에서 이 친구는 뭔가 해외에 있는데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타이밍에 여자친구의 의견이 되게 중요한 친구예요. 또는 어떤 분은 보상이 중요하고 어떤 분은 이 워라밸이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퍼레터는 법적인 이슈 때문에 되게 표준화되어 있고, 거기에 이름이나 아니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보상적인 영역 그 부분만 변경해서 발송하긴 하거든요. 이게 되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그 담당자가 어떤 걸 원하는지 알면서도 마지막 단계는 보상만 신경 쓰는 게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오퍼레터에도 그 사람이 정말 중요시 여기는 그런 문구나 회사를 어필하거나 후킹할 수 있는 얘기들을 담아서 페르소나를 갖고 오퍼레터를 발송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신경 앞으로 써주시면 오퍼 업색률이 더 올라가는지는 한번 정량적인 지표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인터뷰 방식 중에 리버스 면접이라는 게 한참 트렌드했었잖아요. 지금 오퍼 단계에서 보면요, 이 레퍼런스 리버스라는 부분이 저는 되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오퍼레터에 수락을 했어요. 수락을 해서 그 사람은 우리 회사에 100% 올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도 수락하고 다른 회사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회사에 우리 회사의 오퍼를 카운터 오퍼로 날려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 시점에서 궁금해하거나 불안해하는 게 뭘까요? 그거는 나랑 같이 할 동료들이 어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갔을 때 어떤 과제를 하게 되지? 한다고는 하는데 정말 할 수 있을까? 세 번째, 30일, 60일, 90일 타임라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달려 있습니다. 금전적인 합의 이외에 이 영역을 풀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 있는 두 번째 레퍼런스 리버스와 30일, 60일, 90일 이 플랜들을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프리 온보딩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돌아가셔서 이 영역에 있어서 오퍼 수락됐지만 아직 입사 예정자 분들에게 이런 플랜으로 한번 접근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제가 저희 회사 이 HR 컨퍼런스 그리고 저희 웍스피어가 30년 만에 그 HR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처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뭐 HRBP나 채용 관련된 테마로 다양한 곳에서 여러분들께 경험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 저는 되게 좀 가슴이 벅차긴 해요. 왜냐면 저도 웍스피어에 이제 합류한 지 1년 4개월 정도 됐고 들여다 보니까 정말 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사실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많은 구성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밤낮 가리지 않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첫 번째 세션이 끝나고 꼭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그 가슴이 벅찬 시이기도 하고 또 이런 자리에서 900명 이상의 또 채용 담당자분들과 함께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의미가 깊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한번 끝나면 제가 이렇게 Q&A를 통해서 쌍방향 소통을 가끔 하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와 계셔갖고 그런 부분을 좀 소통하지 못하는 부분은 좀 아쉽지만 저희가 또 웍스피어에서 올해 오프라인 행사는 되게 많이 열 계획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자주 찾아주시면 다음에는 이제 쌍방향 소통할 수 있는 자리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AI 시대 불안하시죠?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설레이기도 하실 것 같아요. 그 불안함과 설레임이 공존하는 지금 AI의 되게 과도기적인 시점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 시대의 채용 담당자분들이 어떤 비유로 본인의 역할과 역량을 좀 찾아가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AI가 저희 관점에서 보면은 그 예측에 대한 영역은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할 수 있고 너무 잘할 수 있고요. 그 예측에 대한 또 효율도 버전업이 되면서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라고 보면 아직 AI가 판단까지는 못 갔어요. 네. 채용 담당자 관점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이 예측과 판단의 영역의 교집합 영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사결정의 이 퀄리티를 높이는데 지향점을 가져가야 되고 AI가 예측하는 걸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이 AI는 나로 인해서 효율이 높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방법론에 대해서 끊임없이 스터디를 하셔야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공유드리고 싶었고요. 그렇게 보면은 AI는 사실 채용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없지만 채용 담당자 중에 판단이라는 영역을 본인이 소홀히 한다면 반드시 대체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섬뜩한 얘기긴 하지만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러한 상황에서 탤런트 퀄리티 아키텍트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역할로 가기 위해서 로드맵을 좀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게 왼쪽에 보시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고요. 1단계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프로세스, 채용은 어느 회사나 가이드가 있고 프로세스가 되게 잘 짜여져 있는 HRM 영역 중에서도 하나의 되게 볼드한 꼭지입니다.
1단계는 이런 프로세스를 이슈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채용 담당자고요. 그리고 2단계는 파이프라인 매니저입니다. 즉 저희가 소식 채널이 정말 많잖아요. 그 소식 채널을 우리 회사에 맞게 최적화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채용 브랜딩의 오너십을 가지고 의사결정하고 그 아웃풋을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리크루터로서 저희 채용 퍼널의 각 단계마다 컨버전 레이트를 분석할 줄 알고 이 분석을 기반으로 이슈를 센싱한 다음에 센싱된 이슈를 가설을 통해서 솔루션을 발굴해낼 수 있는 게 3단계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제안 드리려고 하는 탤런트 퀄리티 아키텍트의 역할은 채용의 마지막 단계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즉 이건 앞에 첫 번째 세션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체를 망라해 본다면 사업 전략은 계속 변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의 니즈가 바뀌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조업에서는 좀 그 로드맵이 느릴 수는 있지만 사업 전략이 계속적으로 바뀌는 데 있어서 본연의 오퍼레이팅에만 말물되고 이 전략의 변화를 신경 쓰지 않는 건 레벨 1단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전략에 대한 이 변화를 빠르게 센싱하고 그 센싱된 전략의 방향성에 맞춰서 채용 퍼널 안에 있는 각 단계의 코어 KPI랑 이 전체의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설계된 상황 속에서 의사결정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경영진 또는 CEO에게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지금 단계에서의 채용에 대한 부분을 어드바이징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리크루팅 비즈니스 파트너의 역할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신다면 이 4단계는 탤런트 퀄리티 아키텍트는 AI 시대의 채용 담당자 분들이 지향해야 될 역할과 역량으로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탤런트 퀄리티 아키텍트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기존의 KPI로 되어 있던 양적인 부분을 이제 성공 확률로 전환이 필요하고요. 과거에 보면은 저희가 필레이트 관점에서 단순 충원을 몇 명 했냐 관점에서 봤다면 이제는 우리가 타겟팅한 사람의 성공 확률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여러 회사들이 소서분들도 있고 소싱 채용 담당자 역량 중에 소싱도 있지만 이 리드 타임에 되게 매몰되어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저는 이 타임 투 하이어의 리드 타임 부분은 당연히 오퍼레이션 관점에서 이제 너무 정형화되어 있는 KPI고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타겟팅해서 실제 입사시킨 그 사람이 조기 퇴사하거나 초기에 부적응으로 인해서 퇴사할 경우에 이 미스 하이어 레이트를 낮춰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롱리스트를 만들고 그 볼륨에 대한 거를 첫 번째 태핑에서 채용의 밸류를 가져가기보단 비즈니스 임팩트를 가져가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채용한 구성원이 입사한 1년 내에 어떠한 조직에 임팩트를 냈는지 또 기여를 했는지를 채용 담당자의 성공 지표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에지이즈 2B 관점에서 탤런트 퀄리티 아키텍트로서의 가져가야 될 그런 지표들을 좀 공유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벌써 시간이 다 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세 가지만 좀 꼭 기억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채용 전략은 속도나 규모뿐만 아니라 인재 밀도를 높이기 위한 의사결정의 적합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단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그냥 프로세스의 운영 관점이 아니라 각각 단계별로 의사결정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표를 볼 것이고 컨버전 레이트를 신경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영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보면 각각의 나 소싱 단계 이제 액션 끝났어,
그 다음에 지원 서류 단계, 그 다음에 면접 씬으로 넘어가고 각각의 단계들이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전체 채용 퍼널이 컨버전 레이트를 높이기 위한 코어 KPI가 각각이 있고 이게 전체 프로세스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성이 있는 프로세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제안드렸던 이 탤런트 퀄리티의 아키텍트라는 역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역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운영에 너무 매몰되기보단 이제 사업 전략이, 우리 회사의 사업 전략이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대표 과제와 전략 과제가 뭐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아까 고민했던 채용 퍼널, 그리고 퍼널별로의 단계별 코어 KPI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이걸 세웠을 때 각각의 퍼널별로 컨버전 레이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데이터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인재 밀도를 높이기 위한 채용 전략을 0점 조절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가져가셨으면 해서 별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아까 서두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오늘 평일 또 워킹 타임에 오후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첫 웍스피어 HR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올해 저희 지속적으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많이 열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좀 일방적인 느낌보다는 쌍방향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다양한 이야기, 경험, 인사이트 나눌 수 있는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